안녕하세요, 홍쌤입니다. 주식보다 기업 오늘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을 다룰 내용은 산업 구조를 바텀업으로 이해하는 재무제표를 통해서 그 특성들의 차이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우리가 산업 구조를 논리적으로 탑다운으로 보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그 탑다운으로 설명하는 내용들을 들으시면서 뭐 그럴싸는 한데 뭐 좀 뭔가 손에 잡히지 않는다라고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새로 하는 거에서는 재무제표를 가지고 그 특성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산업이라는 것들은 그 산업 특성에 따라서 유무형 자산의 비중이 되게 이제 재무제표를 볼 때 손익계산서의 경우는 그 매출인 수익에 의해서 표준화를 해서 나눠서 비율을 구하고요. 이 재무상태표의 경우는 자산 총계, 자산 그 액수 총액을 가지고 나눠서 그 비중을 나타내기도 하죠. 그래서 모든 걸 다 나타낸 건 아니고 좀 의미 있는 것들 위주로만 좀 그 나타냈습니다. 자, 이러한 산업들 안에서는 우리가 그래서 뭘 주로 보게 되냐면 유무형 자산의 구성비의 차이가 있었는지, 운전자분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었는지, 차입금 부담의 차이가 있었는지, 여기서 본다면 비유동 금융부채가 되겠죠. 금융부채. 유동, 비유동 금융부채가 되겠습니다. 근데 영업이익률의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산업의 특성을 제품 구매, 생산, 판매에 따라서 나눴는데요. 그런 것들을 크게 구분을 해보면 기업 고객들을 대상으로 기초 소재가 되는 것들을 판매하는 제작해서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업이 화학업과 철강업이 되겠죠. 반면 이제 최종 소비자에 도달하도록 하는 그 최종 소비자들이 그 소모하는 제품이 바로 소비재라고 볼 수가 있고, 의류, 제약 같은 경우는 최종 소비자가 주로 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 화학이나 철강은 합성수지나 철강을 만들어서 기업이한테 보내주면 기업에서 그걸 가지고 응용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그 고객인 개인에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립가공업의 경우는 그 자체가 이런 소재를 뭔가 하나를 생산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갖다가 조립하고 뭔가 가공을 하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자동차 부품의 경우는 하나의 품목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단품들을 만든 것들을 가지고 와서 생산 라인에서 조립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래서 단품을 납품받아서 조립한 모듈들을 자동차 회사에다 납품하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그 자동차에 배터리를 만든다 그러면 그 안에 단품들을 다 엮어서 배터리를 만들고 그거를 생산 라인에 모듈로 조립을 하는 거죠. 조선은 철강으로 된 걸 갖다가 그 철판을 만들고 그거를 배에 걸맞도록 휘어 가지고 성형을 해서 가지고 오면 그거를 그 조선소의 도크에 있는 데다가 댐을 해가면서 댐을 해서 그걸 붙이는 과정들을 거쳐서 배를 만들죠. 그래서 조립 가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업의 경우는 주로 이제 그 주업 자체가 뭔가 생산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건설업 같은 경우는 수주를 해가지고 아파트를 지어서 납품하고 끝내는 거지, 건설된 아파트를 건설사가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짓는 내지는 건물을 짓는 건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매유통 같은 경우도 자기가 뭔가 제품을 만들거나 하는 게 아니라 상품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고객에게 판매를 하고 판매 수수료를 얻거나, 아니면 잘 팔리는 상품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 재고 부담을 하고 사와서 상품을 매출하는 구조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운 같은 경우도 자기가 배를 들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업의 특성들이 좀
다르게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에 따라서 재무제표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면 건설업, 화학, 소매유통, 자동차 부품, 철강, 의류, 해운, 조선, 제약이라는 업종의 대표 기업들을 선정을 했고요. 일부러 그 당시가 이제 조선업이 그 해운 경기가 좋았을 때 수주 받았던 그 조선 그 수주가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그 취소가 되면서 건설사 조선사들이 난리가 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경기가 안 좋아져서 해운사에서 취소를 한 거라서 조선도 그 벼락을 맞았지만 건설 경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건설 경기도 좋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영업이익 규모를 보실까요? 영업이익률. 그래서 건설업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0.5%. 화학업은 기본적으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려워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경기 민감도가 건설이나 해운, 조선보다는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2.4%의 영업이익률을 냈어요. 그런데 소매 유통업이 23.4%의 엄청난 영업이익률을 달성하고 있죠. 요거는 왜 그런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동차 부품도 모듈을 만들어서 조립 가공을 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철강의 경우는 조선소에서 철강을 사다가 이거를 그 주로 받아다가 해야 되니까 잘 사가야 되는데 안 팔렸겠죠. 조선 다 취소가 되니까 수주 취소가 되니까 철강을 안 팔았을 거 아니, 못 팔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업 적자까지 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의류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 의류라는 것들은 아이디어가 주 상품이기 때문에 원재료 비중은 상당히 낮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매출 원가가 이제 다른 데가 뭐 80%, 90%가 넘는데 매출 원가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 텔레비전 광고에서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의류 광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광고 선전비와 같은 판매 관리비가 대신 의류 부분 많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운의 경우는 경기가 어려워져서 자기 살기 위해서 배 발주를 포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자체가 낮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약 쪽은 적정 마진을 두고 있죠. 자, 그런데 안정적인 화학, 철강의 경우가 자동차 부품의 경우가 매출 원가율이 90%에 육박하거나 90%를 넘거나 그렇습니다. 해운도 그렇죠. 그런데 소매 유통, 의류, 제약의 경우는 매출 원가가 얼마 안 돼요. 특히 소매 유통의 경우는 16.6%밖에 안 됩니다. 매출 원가가. 왜 그럴까요? 소매 유통은 자기가 주로 하는 일은 상품을 납품 받아 가지고 그거를 자기 소유가 아니라 그걸 팔고 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매출 자체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판매 수수료. 그 다음에 잘 나가는 상품의 경우는 자기가 재고 부담을 하고 재고가 남지 않는 그런 상품들만을 매출로 인식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매출액은 수수료 위주로 돼 있어서 매출액 규모는 작을 수밖에 없죠. 거기에 비해서 영업이익 규모가 나타나기 때문에 외견상은 영업이익률이 높은 것처럼 나타나는 겁니다. 결국 단순 영업이익률을 갖고 만약에 종목을 선정하게 되면 소매 유통업이 굉장히 대단한 산업처럼 보일 수가 있는 한계점들이 재무제표상 있다는 거죠. 대신 판매 그 인력들이나 지금 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에서의 건물들이 다 그 관리비 같은 것들이 다 판매 관리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판매 관리비의 비중이 높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의류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디어 위주이기 때문에 이런 원가는 낮고요. 판매 관리비가 높게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가을 시즌을 이제 봄에 준비를 해서 여름에 판매를 해서 가을에 사람들한테 그 쏟아내거든요. 그때 첫 번째 시즌에 안 팔리면 제대로 된 시즌에 안 팔리면 그게 2월 상품 해가지고 할인이 왕창 되죠. 그래서 1년 넘어가고 2년 넘어가면 할인율이 80% 되지 않습니까? 그때쯤 되면 거의 그 매출 원가 정도에 해당되는 돈만 받고 파는 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판매자 업자들에 대한 판매 수수료가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판매 관리비, 그다음에 광고 선전도 많이 해야 되죠. 잡지 같은 것도 광고를 해야 되죠. 뭐 패션쇼 같은 것도 해야 되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아, 판매 관리비가 높아서 그렇겠구나. 합성 섬유 자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옷값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편이고 나머지는 다 아이디어지 않습니까? 아이디어기 때문에 디자인 값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약업의 경우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 제품을 우리가 최종 소비자가 소비는 하는데 그 결정 권한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동네 의원이나 병원에서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로 각 그 영업 담당자가 밀착해서 그 동네 의원이나 병원들을 다 밀착 마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국에 영업망이 다 깔려 있고 그 담당자별로 가서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 인건비 비중이 높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그 부가적인 비용들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판매 관리비가 높게 나타나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또한 우리가 영업이익에다가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상각비를 합해서 총 영업활동 현금에 준하는 걸로 에비타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건설은 장치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이익의 에비타의 차이가 얼마 안 되죠. 반면 화학업의 경우는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상각비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비타 규모가 더 높아진다. 특히 철강의 경우는 적자를 수록했는데 흑자가 나고도 4%씩이나 되는 에비타 마진을 수록하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은 에비타 마진에다가 각 생산 라인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에비타 마진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들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도 이제 의류 같은 경우가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부분은 의류 판매 같은 것들이 판매 대리점들을 다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울렛 매장 같은 것들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그 감가상각비가 높게 나타나는 이유들을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소매 유통업 같은 경우는 에비타가 엄청나게 높게 들어오죠. 영업이익 규모가 영업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고 수수료 기준으로 매출이 기장이 돼 있다 보니까 외견상 보이는 에비타의 마진이 높은 것처럼 나타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운 쪽은 배를 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0.9%에서 5.0 감가상각비가 높게 나타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마진, 에비타 마진은 높게 나타난다. 조선은 제공하고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업이익 대비 에비타 마진이 그 정도만을 자기 설비로 갖고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비 부담이 그렇게까지 크진 않다. 그래서 적자를 커버할 만큼 높지 않았었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각 산업별로 그러면 재무상태표의 목록을 보시죠. 당연히 자산으로 나누어서 표준화를 했죠. 다 합하면 유형자산과 그러니까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을 합하면 총 자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큰 액수죠. 그래서 이제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게 자산에 차지하는 자본의 비중, 부채의 비중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유형자산의 비중이 어디가 높습니까? 화학이나 자동차 부품, 철강처럼 생산 라인이 있는 데가 높은데 그런 데보다 지금 더 높게 나타나는 데가 소매 유통업이 엄청나게 높게 나타나죠. 의류 쪽 높게 나타나죠. 그 다음에 해운 쪽이 엄청나게 높게 나타나요. 반면 서비스의 비중이 높은 건설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건설사는 시쳇말로 부도나면 책상밖에 없는 회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유형자산 있는 것도 대부분은 사업용 용지, 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이런 그 유형자산의 비중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소매 유통이 왜 이렇게 높을까요? 유형자산 비중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소매 유통의 대표적인 곳을 생각해 보면 대개는 이제 백화점이나 뭐 그 할인점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문전 연결성이 좋고 사람들의 접촉이 용이한 그 부지가 좋은 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비싸요.
그런데 소매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게 다 설치를 해야 돼서 건물에 임대를 해가지고 하기에는 5년 후에 나가라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갑자기 있던 판매점이 없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예 사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 부동산 가격이 높이 차지하고 있고 그거에 따른 비중이 높아서 이렇게 72.4%의 유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철강도 지금 그 포항제철처럼 그런 공장 자체가 엄청난 규모로 있죠. 그래서 장치산업의 속성상 그렇게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류도 이런 판매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다. 자, 해운은 배 들고 있는데 그 배의 비중이 높아서겠죠. 배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은 바게닝 파워가 정말 천차만별이고 배를 빌리는 수수료가 높아요. 자기가 들고 있는 배를 운영하는 수수료보다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를 많이 갖고 있으면 유형자산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고 유형자산이 높다는 얘기는 업종의 대표 기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배를 갖고 있는 비중이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좀 생략을 하고 재고 자산에 있어서 보면 건설업은 재고가 별로 없죠. 해서 납품하고 나면서 돈 받으면 재고 털고 하기 때문에 분기 단위로 프로젝트 수행에 따라서 재고에 대해서 비용이 들어오기 때문에 재고 비용이 많지 않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화학의 경우는 창고에 쌓아놨다가 팔기 때문에 재고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 재고 비중이 높은 데가 바로 의류입니다. 안 팔린 거 창고에 쌓아놓는 것들, 이거를 어떻게 잘 팔 거냐라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출 채권 및 기타 유동 채권이라는 게 판매하고 못 받은 돈이지 않습니까? 즉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 딱 경과되면서 매출은 인식이 되죠. 하지만 아직 그 분양대금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출 채권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자동차 부품도 자동차 완성차 조립업체에다가 납품을 하게 되면 완성차가 팔린 다음에 돈을 주기 때문에 매출 채권의 부담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저스틴타임이라는 그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완성차가 저스틴타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재고를 최소화해서 갖고 가는 전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런 모듈 같은 것들을 납품을 해서 재고 부담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고 부담이 이렇게 높게 나타난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철강도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매출 채권 부담이 높아진다. 특히 조선사 같은 데가 철강을 납품해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갚을 때 자금 여력이 없다 보니까 늦게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매출 채권이 급증을 했었다라는 사실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가 지어지는 과정에 따라서 분기 단위로 매출을 인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돈을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매출 채권으로 인식되면서 가장 높은 매출 채권을 갖게 되는 이 두 가지 업종이 그렇게 높게 나타난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류 같은 경우는 매출 채권은 많지가 않죠. 이미 백화점 나갔다가 백화점에서 팔리면 카드 결제하고 3일 안에 수도 결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류 자체도 상대적으로 매출 채권이나 기타 유동 채권의 부담이 적고 소매 유통도 낮게 나타납니다. 왜? 할인점이나 백화점 가서 카드 긁으면 3일 안에 수도 결제가 되잖아요. 카드 대금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해운도 서비스이기 때문에 용역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다 보니까 매출 채권 비중이 낮다. 또한 배를 잡아서 가게 되면 수수료를 받고 나서 운송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매출 채권의 비중이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약은 보관도 어려울 것 같지 않고 한데 매출 채권의 비중이 높아요. 왜 그러냐? 약국이나 병원에다가 약을 납품하고 나면 대개는 매출 채권을 돈으로 주는 기간이 최대한 늦어집니다. 그래서 뭐 심한 경우는 6개월까지도 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매출 채권으로 끌고 갔다가 나중에
이제 연말에 뭐 정산할 때 돈을 준다거나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매출 채권 부담이 제약업체가 높다라는 것들을 그 영업의 속성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비유동 금융부채가 장기 차입금이죠. 건설의 경우는 차입금을 쓰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기껏해봐야 유형자산 들고 있는 토지 이런 것들을 담보로 맡기는 정도이기 때문에 크지가 않죠. 화학의 경우는 돈을 벌어가지고 유형자산을 담보로 해서 벌고 있기 때문에 그 비유동 금융부채의 비중을 줄여나간 상태입니다. 소매통의 경우는 자금의 회전이 빠르기 때문에 금융부채를 많이 들고 갈 필요가 없죠. 애초에 장치산업을 통해서 그 판매점이나 이런 할인점, 그 백화점과 같은 것들을 이미 설치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 돈이 아니고서는 낮은 그 수익성을 커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비유동 금융부채의 비중이 낮죠.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이런 생산 라인을 설치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 유형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기 때문에 약 보시면 담보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은 유형자산 비중이 한 반절 정도, 이렇게 장치산업의 경우는 반절 정도를 장기성 차입금으로 들고 간다라고 보시면 별 차이가 많이 틀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런 담보부 차입금들의 경우는 대개는 이런 유형자산을 담보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자가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신용으로 비싼 이자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담보부 차입금으로 초과 담보를 설정하고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형태로 가져간다. 여기 비유동 금융부채는 자금 회전에 따른 부족함을 말하자면 차입금으로 들고 가다 보니까 의류나 제약의 경우는 그렇게 되고요. 특히 해운 같은 경우는 배를 이렇게 71.8%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자산에. 그러다 보니까 그 배를 자기 돈으로 100% 살 수 있는 회사가 별로 없어요. 선박금융을 이용하다 보니까 30.5%의 해당되는 비유동 금융부채를 써서 하는 거죠. 이미 장치가 높으면 그거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딱 반절 조금 못되게 정도를 커버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재무제표를 읽어보면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재무제표만 그러면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설명했던 내용 듣지 않고 이 재무제표를 놓고 읽어라 그러면 읽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바텀업으로 읽기 위해서는 탑다운에 대한 구조가 파악이 돼 있어야지 바텀업이 읽히는 거지, 바텀업을 놓고 읽을 수 있으려면 탑다운에 대한 분석이 그만큼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거의 건설업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화학, 자동차, 철강,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업종들이 어떤 식으로, 이런 각각의 업종들이 어떤 식으로 사업이 굴러가는지를 다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의 특색들이 읽히는 거다. 그래서 항상 자신의 논리와 실제 데이터가 매칭이 되는지를 확인해야지만이 사실 확인이 되지, 어느 한쪽만 봐서는 큰일 난다. 그 다음에 여기 보셨다시피 각 업종의 속성상 재무 비율이라는 것들의 의미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특히 손익계산서 같은 경우는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죠. 그 비위교 자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개별 기업의 재무제표를 볼 때는 재무 비율보다는 절대 금액을 중요하게 봐라. 재무 비율을 본다라면 굳이 꼭 봐야 된다면 동일 기업의 전년 대비 어떻게 변했나, 이런 거를 보는 게 의미가 있지, 산업 간 소속 기업들의 비교는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이 바텀업으로 재무제표를 봤을 때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잘 이해가 안 됐다라면 이 앞에서 이전 강의에서 다뤘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해설된 강좌를 복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무제표를 이해했는데도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다면 이전 시간에 다뤘던 산업구조에
탑다운 분석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계속 접근을 할 때 항상 탑다운과 바텀업을 같이 결합해서 사실 확인하는 과정들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애널리스트나 이런 그 분석 전문가들의 기본 자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증권사 보고서를 볼 때 이러한 그 기업의 그 탑다운과 바텀업을 접근하지 않고 그냥 산업만 막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보고서는 잘 보지 않습니다. 왜? 기업이 어떻게 굴러가시는지를 모르면서 사실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탑다운으로 막 얘기하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서 걸러서 보셔야 된다. 기업에 대한 가장 많은 자료를 내버려 두고 산업 자료 떠들고 기업 좋아질 것이다. 산업 자료가 좋아지는데 그 기업이 망가지면요. 그러면 산업이 아무리 좋아져도 그 기업은 잘 해나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해서 봐야지, 이렇게 탑다운 바텀업을 다 확인하지 않으면 사실 확인이 안 될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예,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